북한 도발과 관련해 민주당은 오늘 긴급 외교안보 통일 자문회의를 열고 금도를 넘는 북한의 도발에는 단호히 대처하되 대화의 끈을 놓지 말 것을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통합당은 문재인 정부의 안이한 대북 정책이 이번 사태를 초래했다며 남북 관계를 새롭게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여야의 대치로 국회 파행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은 내일 본회의에서 남은 12개 상임위원장을 선출하겠다는 방침인 반면 통합당은 법사위원장을 철회해야 협상에 나설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국회 법사위 업무보고에서 한명숙 전 총리 사건 강압수사 의혹과 관련해 대검찰청이 감찰을 무력화하려는 관례를 만들어선 안 된다면서 시정 조치를 밟겠다고 밝혔습니다. 통합당은 사흘째 의사일정을 보이콧했습니다. 대기자의 시선으로 분석해보는 정가 동향, 모교정치클럽 기자대 기자. 오늘은 원구성을 둘러싼 대치 전국 속에 안보 위기론으로 고심이 깊어지고 있는 여야의 국회 정상화 해법과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공수처 출범을 전망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6월 18일 의정종합뉴스 뉴스엔 시작하겠습니다. 북한에 잇따른 도발로 남북관계가 비상한 상황에서 여야 정치권이 대응책을 마련해 분주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북한의 도발 중단을 강력히 촉구하면서도 대화의 끈을 놓지 말 것을 정부에 요청했습니다. 미래통합당을 비롯한 야 3당은 외교 안보 라인 전면 고철을 요구했습니다. 김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정경두 국방부 장관, 서호 통일부 차관을 국회로 불러 외교안보 통일 자문회의를 열고 북한 관련 대응책을 논의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해찬 대표는 북한의 남북 연락사무소 폭파와 비무장지대 군사 배치는 판문점 선언과 9.19 군사 합의 정신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북한이 도발로 얻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며 도발 행위를 멈추라고 촉구했습니다. 분명히 말하지만 우리는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자존감을 모독하는 행위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북한의 과격한 행동과 무례한 언행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는 없지만 남북 간 합의가 어떤 장애와 난간에도 진전될 수 있도록 정부의 창의적 해법과 끈기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은 4.27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을 추진한다는 기존 방침을 재확인했지만 청와대와 당내 일부에선 지금 같은 상황에선 어렵다는 부정적인 기류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야당은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이 실패했다는 게 드러난 만큼 대북 정책 전환과 외교안보 라인의 전면 교체를 주장했습니다.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인내하고 참고 견뎌도 북한의 태도가 절대 변할 리가 없다며 남북 관계를 새롭게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북한 비핵화 문제는 우리 스스로 해결하기 어렵고 미국과의 조율이 필수적인데도 현 정부의 외교는 제로 상태라고 말했다고 김은혜 대변인이 전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분단 상태에서 북한의 비핵화를 우리의 힘으로 과연 실현시킬 수 있을 것이냐, 이건 하나의 저는 망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외교안보 라인 전면 교체를 요구하고 안보만큼은 초당적으로 협력하겠다며 여야 원내정당 대표 연석회의를 열자고 제안했습니다. 지금까지의 굴종적인 자세와 태도가 북한에게 핵 폐기 없이도 제재 완화가 가능하다는 망상을 북한에 심어준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합니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도 김현철 통일부 장관의 사퇴에 그칠 일이 아니라며 청와대 안보실장을 비롯한 외교 안보 라인 전면 쇄신을 요청했습니다. 국회 방송 김희연입니다. 21대 국회 원구성을 마무리하기 위한 본회의가 내일로 다가왔습니다. 미래통합당은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선출한 법사위원장을 제자리에 돌려놔야 한다는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고, 민주당은 통합당이 끝내 협조하지 않으면 남은 상임위도 단독 배정하겠다며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홍혜진 기자입니다. 상임위 배분을 둘러싼 여야의 양보 없는 기싸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코로나 국난으로 인한 경제 위기에 북한 도발로 인한 안보 불안까지 가중된 상황에서 국회를 조속히 가동시켜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면서 통합당이 끝까지 협조하지 않으면 행동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압박했습니다.
내일 본회의에서 18개 상임위 중 공석인 12개 상임위원장 선출을 마무리 짓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겁니다. 민주당이 대폭 양보해서 미래통합당은 7개 상임위 배분에 합의했습니다. 발목 잡기가 아니라면 미래통합당이 국회 정상화에 협조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여당에 끌려가지 않겠다는 통합당의 의지도 확고합니다. 통합당은 민주당이 상임위원장 단독 처리를 철회해야 한다는 겁니다. 다만 만약 민주당이 남은 상임위원장 선출도 강행한다면 막을 방법이 없다며 상임위원장 독식에 따른 책임도 온전히 민주당이 져야 한다고 압박했습니다. 강제로 가져가간다 뭐 가져갈 수밖에 없는 거지 뭐 어떡할 거. 사의를 표명한 후 칩거 중인 주호영 원내대표는 원구성과 관련해 민주당의 태도가 바뀐 게 없다며 국회에 복귀할 의사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모든 상임위 단독 선출에 대한 부담이 있지만 국내외 상황을 고려할 때 마냥 통합당의 협조를 기다릴 수 없는 민주당으로선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통합당이 끝내 내일 본회의 참여를 거부해 민주당이 예고한 대로 단독으로 남은 상임위원장을 선출한다면 국회 파행이 장기화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국회 방송 홍혜진입니다. 이슈 분석 박지영, 한도영 기자입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예, 한도영 기자. 지금 북한이 계속 도발을 이어가고 있는데 여당 일부에서도 지금 외교 안보 라인 쇄신론이 나오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지금까지 이 쇄신론을 말하는 건 이 개별 의원들인데요. 예. 그 숫자가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하. 일단 지난 15일에 이 국회 국방위원장으로 취임한 이후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로부터 이 상시 보고를 받고 있는 민홍철 의원입니다. 예. 오늘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 북한이 말로는 9.19 군사합의 파기 수순에 이미 들어갔고 SLBM을 활용한 추가 도발 가능성도 있다고 했고요. 예. 최근 남북 관계에서 이렇다 할 성과가 없었는데 분위기 쇄신 측면에서 외교안보 라인 교체를 고려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네, 관련 발언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가시적인 성과가 상당히 이제 좀 더디다는 느낌은 사실 있었습니다. 네. 나름대로의 어떤 의미가 있지 않겠는가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네, 여기에 그리고 김두관 의원도 가세했습니다. SNS에 글을 올렸는데요. 가급적 빨리 대통령의 남북협력 방침을 뒷받침할 이 강단 있는 인사를 찾고 청와대 외교안보 라인을 재점검해야 된다고 했고요. 또 장관 교체가 일종의 대북 메시지로도 작용할 수 있고 정부 입장에도 숨통을 틔우는 방법이라고 그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 밖에 김홍걸 의원도 어제 이 세수를 세 부대에 담고 새로운 출발을 하는 차원에서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정보 당국을 콕 집어서 비판하는 의원도 있었는데요. 이 국정원 고위 간부 출신으로 지금 정보위 간사를 맡고 있는 김병기 의원입니다. 어제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이 국정원이 대통령에게 보고를 할 때 희망 섞인 보고를 한 거 아닌지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 나쁘게 말을 하면은 기망, 즉 속임이라고까지 말을 했는데 예. 이 김 발언은 상황 파악에 좀 아니하지 않았냐는 일종의 질책으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여기에서 외교 안보 라인 교체라고 하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교체할지가 중요할 것 같은데요. 국무위원 교체 수준인지 아니면은 국가안보실장까지 포함하는 거라든지 관련해서 좀 이야기가 있나요? 네, 사실 좀 이 부분이 좀 중요할 텐데요. 이름을 밝히고 하는 명확한 입장 표명은 아직까지는 좀 없습니다. 주로 익명으로 이루어지거나 아니면 좀 전원 형식이 많은데요. 지금까지 나온 이야기를 좀 종합해 보면은 이 김현철 전 통일부 장관 교체에서 끝나면 안 된다는데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것 같고 예. 나아가서 이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그리고 서훈 이 국정원장까지 교체를 해야 된다는 의견도 이 당내 일부에서 제기되는 걸로 외교 안보 라인 알려졌습니다. 핵심을 다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예. 전부 다 바꿔야 된다는 얘기까지 나오는 걸로 보입니다. 지난해 2월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 특별히 한 게 없다. 소통 오류만 있었다는 비판이 있는 걸로 알려졌고요. 지난 15일에 이 대북 특사 파견 시도가 무산된 거에 대해서도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되지 않겠냐 이런 말이 나오는 걸로 전해집니다. 현재 정 실장과 서 원장이 3년 넘게 재직을 했는데 시기적으로도 교체할 시점이 됐다는 것도 이런 입장을 뒷받침합니다. 다만 일단 이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오늘 기자들 관련 질문에 이 정 실장의 사의 표명은 없었고 관련해서 이야기를 들어본 적도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네, 아까 여당 의원들 일부가 지금 이제 교체 필요성 얘기했는데 교체 동기라든가 배경은 조금씩 달라 보이긴 합니다. 어쨌든 간에 전반적으로 최근 정부 여당 쪽에 뭔가 조금 해야 될 과제들이 많은 상황인데 그래서 이제 북한의 도발 이후에 문재인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 지지도 좀 떨어졌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리얼미터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은 이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수행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응답이 지난주보다 4.6%포인트 내려갔습니다. 53.6%를 기록했는데요. 이는 3월 4주차 이후 12주 만에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부정평가는 4.1%포인트 오른 41.1%를 기록했습니다. 아무래도 경색된 남북 관계 그리고 일부에서 제기되는 정부 저자세론이 이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 걸로 분석됩니다. 네. 또 한 가지 여론조사 결과가 눈에 띄는데요. 바로 판문점 선언의 이 국회 비준 동의에 관련된 겁니다. 네, 아시다시피 여당이 이 남북관계 발전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 강력하게 추진하는 것 중 하나인데요. 국민들의 지지가 빠르게 내려가는 모습입니다. 지난 15일 그러니까 북한이 개성 연락사무소를 폭파하기 전에 발표된 이 여론조사에서는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 찬성이 41.4%로 오차 범위 밖으로 반대를 앞섰습니다. 그런데 오늘 같은 여론조사 기관이 발표한 이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이 남북관계 개선에 도움이 된다는 주장에 공감하는지 묻는 질문에는 이 비공감한다는 응답이 51.6%로 과반을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상황이 이미 바뀐 거 아닌가요? 이미 지금 이제 깨진 상황에서 비준에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네요, 지금요. 예. 그거는 이제 예. 좀 얘기가 필요할 것 같고요. 예. 그러니까 단 며칠 사이에 좀 부정적인 여론이 좀 커졌다고도 좀 볼 수 있겠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의식하던 이 청와대 관계자는 이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 동의를 계속 추진하기는 좀 어려울 수 있겠다고 예. 밝혔고요. 네. 민주당 송갑석 대변인도 좀 톤 다운된 느낌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겠냐, 좀 다소 유보적인 입장으로 바뀌었습니다. 네. 네, 이번엔 대학생 등록금 환불 지원 이슈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3차 추경에서 관련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하느냐 이 문제인데요. 지금 여당과 정부 사이에서 다시 불협화음이 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 당정은 이제 관련 추경을 증액을 해야 되는지 또 증액을 한다면 얼마를 해야 되는지 논의를 시작을 했습니다. 박찬대 의원이 당정 회의 직후에 밝힌 대로라면은 이 논의가 급물살을 타야 되는데요. 그런데 이 홍남기 이 경제부총리 바로 제동을 걸었습니다. 네. 근데 어제 기재위에서 어제 네. 기재위에서 정부 지원으로 해결하는 게 부적절하다고 했고요. 또 아직 많은 대학이 결정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먼저 지원 대책 마련을 언급하는 것도 또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여당과 홍남기 부총리는 이미 지난 추경에서도 긴급재난지원금 그리고 추경 규모를 놓고 부딪힌 적이 있죠. 당시 일각에서는 홍남기의 난이라는 표현도 나왔는데 제2차 홍남기의 난이 시작되는 게 아니냐는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도 이제 여당에서는 시도를 했는데 기재부에서 이제 홍남기 부총리 난색을 표명했는데 박 기자, 야당은 어떤가요? 그 여당과 같은 입장입니다. 그 3차 추경안에 관련 예산을 편성을 해서 해야 한다는데 공감을 하고 있는데요. 그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대위원장 그 등록금 반환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코로나19로 인해 강의도 제대로 들어보지 못했는데 등록금 반환은 당연한 귀결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3차 추경에서 대학 등록금 반환 대책이 나와야 한다고 주장을 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재난소득 등등을 갖다가 전 국민을 상대로 해서 지급한 이런 상황에서 이번 3차 추경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대학 등록금 관련된 것을 좀 분명하게 설정을 해서 대학들이 좀 안심하고 유지될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갖다 권고로 드립니다. 네, 오늘 국회에선 대학생 등록금 반환을 위한 긴급 지원 추경 편성을 촉구하는 결의안도 나왔습니다. 네. 그 결의안 발의엔 정의당을 중심으로 여야 16명 의원이 이름을 올렸는데요. 대표 발의한 정의당 배진교 원내대표는 국민의 75%가 등록금을 반환하거나 감면해야 한다는 데 동의하고 있다면서 이제 국회가 답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이렇게 여야가 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추경 편성 정말 어떻습니까? 지금 소송은 물론 지금 일부 대학생들은 혈서까지 쓰면서 이제 아. 등록금 반환을 요구하고 있거든요. 이처럼 이제 확산되는 대학 등록금 반환 인하 요구에 여론에 일단 정치권도 부응한 모습입니다. 이번 3차 추경의 의미가 그 코로나 위기 극복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비를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 정세균 국무총리도 지금 등록금 지원 지시도 내렸고요. 이런 상황들을 좀 종합적으로 고려해 본다고 하면 3차 추경에 반영될 가능성이 높긴 합니다. 네. 다만 이제 어제 홍남기 경제부총리 앞서도 얘기가 나왔지만 이제 의원들이 좀 압박을 하니까 등록금 반환으로 재정이 어려진 대학이라는 단서를 달고 검토해 보겠다 이런 말들을 했거든요. 때문에 이제 과정에서 지원 재정 규모나 대상 등이 쟁점이 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동안 북한의 도발 이것 때문에 상대적으로 지금 이제 정연 관련 얘기가 조금 잠잠해졌었는데요. 네. 지금 이제
길원옥 할머니 지원금 다른 계체로 이체됐다는 의혹 불거지면서 지금 다시 통합당 공세에 나섰고 그동안 잠잠했던 김종인 비대위원장까지 얘기하고 나섰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좀 이렇게 언급한 거는 이제 처음인 것 같은데요. 처음인가요? 네, 취임 이후 처음인 것 같습니다. 이제 김종인 비대위원장 시민단체에 대한 정부 보조금 지급 중단 필요성을 언급을 했습니다. 윤미한 상태로 불거진 일부 시민단체의 기부금과 회계 집행 논란에 비판한 건데요. 김 위원장은 시민단체들이 그동안 국민을 대변하는 역할을 했다고 하는데 조국 윤미한 사태에 이르기까지 시민단체들이 이러한 원래 취지에서 벗어나 정치 세력과 결부해서 권력 기관화하는 양태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을 했고요. 권력 기관화하는 양태다. 예,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시민단체들의 모금을 허용하고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정책을 계속할지 냉정한 판단을 할 시기라고 밝혔습니다. 네, 국민의당의 이태규 의원도 윤미향 의원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고요. 네, 이태규 의원 이런 비유까지 했는데요. 고양이에게 생선 가게를 맡긴 게 아니라 고양이가 남의 돈으로 생선 가게를 차린 격이다. 네. 뭐 이런 이제 얘기를 했는데 정 의원이 여성가족부로부터 받은 지원금, 이 지원금 심사가 이제 부실했다는 점을 이제 비판한 건데요. 그 여성가족부 지원금 심사위원으로 이에 당사자인 당시 정 의원 이사장이던 윤 의원이나 관련 인사들이 들어갔다는 겁니다. 네. 이제 사실상 그 셀프 심사를 한 셈이라는 건데요. 이 의원은 그 국민 세금을 아예 대놓고 해먹은 거라면서 이렇게 끼리끼리 짜고 국민 세금 해먹는 게 바로 국정농단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지금 이거 말고도 좀 윤미향 의원 후원금 모집도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윤 의원 의견은 야당의 공세는 당분간 계속될 것 같습니다. 네, 관련해서 지금 미래통합당에서는 오늘 그 이른바 윤미향 방지 3법 이것을 발의했다고 하는데 박 기자 어떤 법안들인가요? 네, 통합당 그 송원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건데요. 그 기부금품법, 그다음에 보조금 관리법, 소득세법 개정안 등입니다. 내용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요. 예. 그 먼저 기부금법 개정안은 기부금 모집 목표액을 현행법은 이제 50억 원 이상인 경우 관할 관청에 모집 등록을 하고 회계 감사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이거를 10억 원 초과하는 경우로 대폭 낮췄고요. 예. 그 미등록 기부금품은 전액 그 기부자에게 반환하는 규정으로 아하. 신설을 했습니다. 두 번째 그 보조금 관리법 개정안은 국고 보조금에 대한 정산 보고서 또는 감사 보고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는 사업자 기준을 각각 현행 그 3억 원에서 1억 원으로 10억 원에서 3억 원으로 대폭 낮췄습니다. 마지막으로 소득세법 개정안은 기부금액에 따른 세액 공제율 차등을 없애고 단일 공제율로 30%로 조정을 해서 소액 기부 문화를 활성화하겠다는 겁니다. 이제 이 같은 법안 손질을 통해서 국고 보조금과 기부금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건데 국회에서는 언제쯤 논의가 시작될지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이슈 분석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지영, 안도영 기자 두 분 수고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 국회 법사위 법무부에 대한 업무 보고는 통합당의 보이콧으로 반쪽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여당 의원들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한명숙 전 총리 관련 진정권을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에 배당할 것을 배당한 것을 두고 강력하게 항의를 했고 추미애 장관은 시정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보도에 양윤선 기자입니다. 법사위의 첫 법무부 업무보고 자리.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한명숙 사건이 대검찰청 감찰부가 아닌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에게 배정된 것에 대한 여당 의원들의 비판이 터져 나왔습니다. 사건에 대한 의구심이 날로 높아지는데 결국에 다시 셀프 수사하는 것 아니냐라는 의혹들이 계속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인권감독관은 우리가 검경 수사권 조정에서 검찰이 이렇게 강조하듯이 다른 수사기관, 경찰을 비롯해서 이러한 그 수사상의 어떤 위법, 절차 위법 이런 것들을 좀 감독하라는 거지. 검찰의 셀프 조사는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추미애 법무장관은 대검찰청 스스로 감찰을 무력화하는 관례를 만들어선 안 된다며 반대 의견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시정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대검의 실수를 바로잡는 조치를 밟겠다고 했습니다. 스스로 무력화시키는 그런 관례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 지금이라도 시정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여당은 채널A 기자와 현직 검사장의 이른바 검언 유착 의혹도 질타했습니다. 조사 진행 중이라 감찰이 중단됐는데
현직 검사장에 대해 제대로 된 수사가 가능하겠냐는 비판입니다. 감찰이 이루어지면 과연 그 감찰이 제대로 이루어질 것이냐라는 의구심이 든다는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추 장관은 감찰을 중단하는 대검찰청의 조치는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수사 상황을 보고 나서 그때 감찰을 재개할 수 있다고 본다고 답변했습니다. 한편 대검은 한명숙 전 총리 사건과 관련해 징계 시효가 완성된 사안은 원칙적으로 감찰부서의 소관 사항이 아니란 입장을 거듭 밝히며 추 장관의 발언을 반박했습니다. 국회 방송 양윤선입니다. 얼마 전 시각장애인 국회의원을 돕는 안내견의 국회 출입 문제가 논란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안내견에 대한 편견이 많이 개선됐지만 아직 출입에 불편한 점이 적지 않습니다. 오늘 국회에서는 안내견이 공공장소를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도록 하자는 캠페인이 열렸는데요. 강민지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한혜경 씨는 얼마 전 택시기사와 실랑이를 벌였습니다. 택시기사가 한 씨와 함께한 안내견을 보고 승차를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안내견하고 같이 갔는데 그래서 저 왔는데 있어가지고 장애인들이 타는 그 차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처음 경험을 해가지고 차가 지저분해지니까 그 장애인도 저 차를 부르라고 그랬더니 한 씨는 안내견은 법적으로 어디든 갈 수 있다고 알렸지만 택시기사는 파출소, 시청 등 여러 곳에 전화한 뒤에야 승차를 승낙했습니다. 그러는 사이 시간이 20분 이상 흘렀습니다. 차가 더러워진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거부를 하셨고 경찰에 파출소랑 시청 쪽으로 전화를 하신 것 같았는데 그분들께서 담당자가 아니면 모른다고 하시면서 시각장애인 국회의원인 김혜지 의원도 당선 직후 안내견 조의에 국회 본회의장 출입 여부가 논란이 됐습니다. 국회가 조의의 출입을 허용키로 결정했지만 김 의원은 출입 여부를 검토하는 것 자체가 장애인 차별이라고 말합니다. 엄연히 법으로 보장받고 있는 안내견을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서 논란으로 생각하시진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요. 장애인복지법에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위반 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도 부과할 수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와 보건복지부가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캠페인에 나섰습니다. 안내견 환영이라고 써진 그림 스티커를 카페 등에 부착해 안내견이 공공장소를 자유롭게 출입하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국회와 국회도서관이 첫 시작인데 전 행정기관으로 확대할 방침입니다. 이번 캠페인이 일회성 행사로 그치지 않도록 곧 이어서 전 행정기관에 안내견 환영 피토그램을 부착하도록 협조 요청을 하고 음식점이나 카페 등으로 확산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시각장애인의 눈과 귀 그리고 다리가 돼주는 안내견에 대한 냉랭한 시선이 여전히 적지 않습니다. 이미 차별금지법이 있지만 그보다 중요한 건 안내견에 대한 편견을 깨는 일이 아닐까요? 이 캠페인이 그 시작이 되길 기대합니다. 국회 방송 강민지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3차 추경이 6월 내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할 경우 우리 경제 전반이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며 통합당의 협조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조정식 정책위 의장은 오늘 당회의에서 추경 처리가 늦어지면 그만큼 집행기간이 단축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추경 효과가 반감되고 경기 회복 모멘텀을 놓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조 정책위 의장은 6월 임시국회가 2주밖에 남지 않은 만큼 추경 심사와 처리를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며 통합당은 조속히 국회로 돌아와 추경 처리에 협조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미래통합당은 당의 뿌리가 되는 정강정책 개편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당내 정강정책 개정특위 첫 회의에 참석해 시대 변화에 적응하지 않는 보수는 정치적으로 생존이 불가능하다며 정강정책 개편을 통해 국민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끈 오늘의 정치 뉴스 강아락의 정치톡 시간입니다. 6월 18일 정치면을 장식한 뉴스는 무엇이었는지 첫 번째 정치톡 만나보시죠. 북한이 남북 연락사무소를 폭파하고 추가 군사 행동을 예고한 뒤 최전방에선 연일 이상 징후가 포착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북한의 추가 무력 도발 가능성에 우리 국민과 세계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국회 안보 관련 상임위 수장인 민홍철 국방위원장이 북한의 SLBM 발사 가능성을 언급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일련의 강대강으로 인해 나오는 어떤 이유가 미국에 대한 신호도 있을 수도 있다. 그렇게 되면은 가장 가능성 있는 것이 어떤 미국에 대한 도발, SLBM 정도의 발사 또는 보여주기 이런 행위일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지난 15일 국회 국방위원장으로 선출된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은 오늘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북한의 다음 도발은 SLBM,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습니다. 북한의 도발은 북미 관계 회담에 진전이 없는 교착 상태에서 미국에 대한 신호일 수도 있기 때문에 SLBM 발사도 가능성이 있다는 건데요. SLBM은 미국이 구축해놓은 미사일 방어 체계를 피할 수 있는 전략 무기인 만큼 충분히 미국을 자극하고 행동을 촉구하는 도발이 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민 위원장은 다만 북한군 동향과 관련해서 병력의 이동이나 전진 배치, 사격 행위 등은 아직 관측이 안 되고 있다며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로부터 수시 보고를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국내외 북한 전문가들도 북한의 SLBM 발사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 대선을 앞둔 미국 행정부의 강경 대응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북한이 당장 실행에 옮기지는 않을 거란 전망도 나오는데요. 예측할 수 없는 게 북한인 만큼 보다 철저한 대비와 감시가 이어져야겠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두 번째 정치톡입니다.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고 남북 관계가 하루하루 살얼음판에 걸으면서 요즘 누구보다 고통과 불안의 시간을 보내는 이들이 있습니다. 바로 120여 개 달하는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인데요. 현재 개성에 두고 온 것만 9천억 원이라는 이들의 자산은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걸까요? 북한이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지 하루 만에 개성과 금강산 군병력 재배치 소식이 전해지면서 개성공단의 입주 기업들은 망연자실한 분위기입니다. 개성공단 기업협회는 개성에 남겨두고 온 자산의 규모가 9천억 원이라고 밝히면서 문제 해결 필요성을 강조했는데요. 북한에 있는 우리 국민의 자산 문제는 지난 2008년 남측 관광객 피격 사건을 계기로 금강산 관광이 중단되면서 불거진 바 있습니다. 당시 북한은 남측 자산에 대한 몰수, 동결 조치를 내렸지만 실제로 철거 등이 집행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개성공단의 경우에는 다른 시설들에 대한 조치도 시간 문제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 실제로 철거가 단행된다면 이론적으로는 북한의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00년 6.15 남북 공동선언 후속 조치로 체결된 투자 보장에 대한 합의서에 남북 간 보상 문제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고 북한 법인 개성공업지구법에도 투자가의 재산 보호에 관한 내용이 있기 때문인데요. 다만 현 상황에서 북한이 이 같은 법과 규정을 실제 적용할 가능성이 낮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개성공단의 입주 기업들은 지난 2016년에도 북한의 핵실험으로 공단 가동이 전면 중단되면서 제품 등을 남겨두고 남쪽으로 넘어와야 했습니다. 남북관계 악화 때마다 우리 국민들의 재산권 피해가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이에 대한 확실한 조치도 마련돼야 하지 않을까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오늘의 정치톡입니다. 어젯밤 정치 풍운으로 불렸던 홍사덕 전 국회 부의장의 별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정치권에서는 고인은 파란만장한 정치 여정을 걸어온 풍운아였다며 노 정객의 별세를 애도했는데요. 육선 의원에 대한 추모 어떤 내용이었을까요? 진보와 보수를 오가며 정치권에 다양한 족적을 남긴 홍사덕 전 국회 부의장이 어제 77세 일기로 별세했습니다. 언론인 출신인 홍 전 의원은 1981년 11대 총선에서 민한당 의원으로 정계에 입문한 뒤 육선 의원을 지냈으며 16대 국회에선 부의장을 역임하기도 했습니다. 민주화 시절 정치권의 거목인 김영삼, 김대중 전 대통령 진영을 오가기도 했고요. 2007년 이후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 만들기에 합류했던 고인은 온화하고 합리적이면서도 전국의 흐름을 읽어내는 데 탁월한 능력을 갖췄다는 평을 받았습니다. 정치권에선 오늘 고인에 대한 추모 물결이 이어졌습니다.
오선의 정진석 의원은 SNS를 통해서 서생의 문제의식과 상인의 현실 감각을 겸비했던 멋진 정치인이라며 영원한 안식과 평화를 기도했고요. 또 서병수 의원도 SNS를 통해서 정치인으로서 국가와 국민에 대한 사명감, 성실함과 진정성을 가르쳐 주셨던 분이라고 회상하면서 너무 일찍 가셨다고 고인과의 이별을 아쉬워했습니다. 홍준표 의원은 합리적인 협상론자이자 타협론자로 요즘 보기 드문 정치인이라고 고인을 기억했고요. 김무성 전 의원 역시 정치판에 들어와서는 안 될 굉장히 깨끗한 사람이었다며 고인을 추모했습니다. 촌철살인의 달변가이자 탁월한 저술가로도 이름이 높았던 홍 전 부의장은 평소 국민은 귀신이다라는 말을 자주 썼다고 합니다. 속이려고 해도 속일 수가 없는 게 국민이란 뜻인데요. 국민을 정치의 기준으로 삼았던 고인의 유지가 후배 정치인들에게도 잘 이어지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강아랑의 정치톡이었습니다. 네, 정치권의 뜨거운 화두를 기자의 시선으로 날카롭게 짚어보는 목요 정치클럽 기자대 기자 시간입니다. 성한용 한겨레 선임 기자, 최병목 TV조선 해설위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금 이제 여야 대치 전국에 북한발 지금 이제 도발까지 여러 가지 어수선한데 어젯밤 또 정가에서 안타까운 소식도 있었습니다. 요즘 나이로 77살이면 그렇게 아주 많은 나이는 아닌데 국회부의장을 지낸 육선의 홍사덕 의원 별세했습니다. 두 분들은 현장 활동하면서 서로 인연도 있으실 건데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2002년에 한나라당 서울시장 경선 때 제가 이제 출입을 해서 담당을 했었는데요. 역시 뭐 홍사덕 전 의원은 뭐 제가 꼭 그 현장에서 취재를 안 하더라도 옛날부터 워낙 유명하신 분이거든요. 이제 기자 선배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그 아주 수려한 외모 이것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기자들하고의 문제도 있지만 운동원들한테도 굉장히 많이 부러움을 샀던 그런 거기다가 또 달변이잖아요. 말도 깔끔하게 하죠. 달변이고 그래서 기자들도 우리의 롤 모델 나중에 만약에 정치를 한다면 저런 선배가 됐으면 좋겠다 뭐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던 그런 분이었습니다. 네. 그 젊은 시절에 이제 정치부 기자들이 어떤 뭐 선망의 대상이었죠. 그리고 그 당시에 뭐 대권 주자 뭐 그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2년이죠. 대권 주자는 워낙 많으니까요, 사실 수로는. 근데 이제 뭐 여러 가지 화려한 언변과 뭐 외모 이런 게 또 중요했던 시절에는 그런 게 있었죠. 그런데 이분이 이렇게 조직을 하는 분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어차피 이제 대선 주자가 될 수는 없었고요. 어쨌든 2012년에 이제 지금 정세균 총리하고 종로에서 선거를 치렀습니다. 근데 되짚어 생각해 보면 참 중요한 장면이었던 것 같아요. 거기서 이제 홍사덕 의원이 당선됐으면 좀 더 큰 거물이 됐을 것 같고요. 근데 반대로 낙선하시고 정세균 의원이 그때 당선이 돼서 그 이후에 뭐 국회의장하고 국무총리 지금 또 차기 대선 주자까지 거론되는 거 아닙니까? 정세균 지금 총리가 그러니까 홍사덕 그다음에 오세훈 이렇게 이제 그렇습니다. 뒤지고 있는 사람들 맞상들이 이겼네요. 역시 그 대선 주자급들은 그렇게 선거를 통해서 이기고 지고 운명이 엇갈리고 그런 거죠. 네, 그럼 오늘의 첫 번째 토크 주제로 들어가 볼까요? 먼저 성 기자님. 예, 그 월요일이죠. 법사위 포함해서 상임위원회 위원장 선출했고요. 주호영 원내대표가 어디론가 가버렸습니다. 국회가 좀 실종 상태. 국회 정상화의 해법 어떻게 해야 될지 그걸 주제로 잡아봤습니다. 네,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원구성 둘러싸고 여야 지금 대치 전국 이제 시작부터 지금 이제 파행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 안보 위기라는 이 변수가 더 어렵게 만들까요? 오히려 이것 때문에 지금 뭔가 새롭게 문제를 풀 수 있는 계기가 될까요? 어떨까요? 저도 이제 그 생각을 해봤는데요. 이 과거의 어떤 정치적 거물들이 어떻게 판단했을까? 뭐 김영삼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 이런 분들이 이제 야당 총재 오래 하다가 대통령이 되셨거든요. 이분들이 야당 총재 때 어떻게 했을까? 그때 정권하고 싸울 때는 아주 강하게 싸웠지만 또 뭔가 중요한 국면에서 무조건 등원론 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권이나 여당을 보고 정치를 할 게 아니고 그냥 국민을 보고 이제 우리 국민에게 충분히 우리 야당의 뜻을 알렸으니 이제 국회에 들어가서 싸우자.
국익이 여야의 정파적 이익보다는 이제 국익이 더 중요하다. 이제 이런 결정을 한 장면들이 있었어요. 예. 지금 야당에는 과거에 오랫동안 집권 경험이 있는 보수 제1야당으로서 지금 그런 결단 같은 걸 좀 해서 정상화를 시키는 게 어떤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가능성, 현실적인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은 이제 여당에서 좀 명분을 줘야 돼요. 야당이 들어올 수 있도록. 근데 현실적으로 지금 여당에서 이미 좀 저지른 일을 되돌릴 수는 없는 것이고요. 네. 결국 야당에서 이 현실을 인정을 하고 명분을 잘 잡아서 국회에 등원하는 수순으로 갈 것 같습니다. 네. 글쎄 여당이 명분을 주지 않으면 야당이 잡을 명분이 없을 수밖에 없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관해서는 사실 국민 여론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지금 일방통행식으로 국회가 운영되고 있는데 그 화면에 보면 상임위를 열었는데 한쪽은 쭉 비어 있고 이제 이쪽에만 차 있잖아요. 그 장면을 보고 유권자들이 어떻게 판단을 할까? 예를 들어서 아니 저렇게라도 일을 하는 민주당의 모습이 좋아라는 게 만약에 다수의 의견이라면, 압도적 다수의 의견이라면 저는 뭐 미래통합당이 이쯤에서 등원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요. 북한발 안보위기 관련이 어떤 변수가 될 건가 또 그 얘기. 근데 북한발 안보위기는 뭐 이 정도의 지금 그 개성 연락사무소 폭파 정도 가지고서는 예. 아직 큰 흐름을 잡지는 저는 못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만약에 추가적인 조치가 있고 이제 이런 것 때문에 민주당이 뭔가 당근 같은 걸 하나 준다든지 뭐 그건 뭐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니까 예. 그럴 경우에 이제 민심은 또 변할 수 있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미래통합당이 등원을 안 할 수 없는 여건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여야가 별다른 진전 없이 강대강 대치, 대화된 단절 상태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마무리 져야 될 과제들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내일 본회의 예정대로 진행이 될까요? 일단 내일 아침의 분위기를 보고 국회의장이나 여당에서 판단을 한다고 합니다. 통합당도 무슨 대기 시켜놓고 그랬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예, 의원총회에서 이제 의원들 비상대기를 시켜놨는데요. 지금 여기서 몸싸움이 벌어지거나 그럴 것 같지는 않고요. 예. 상황을 관리하기 위해서 대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지금 북한 변수도 있고 지금 국민들 그렇지 않아도 속상한데 여야가 여기서 또 충돌하는 모습을 보기가 아주 나쁘겠죠. 그래서 여당에서도 좀 신중하게 국회의장도 좀 신중하게 판단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고요. 신중하다는 얘기는 예, 강행하거나 예. 지금 야당에서 얘기하는 대로 18개를 다 위원장을 선출한다거나 이런 일은 없을 것 같고요. 최대치가 이제 남은 여당 몫으로 남은 한 5개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더 선출하는 방안 아니면 그것도 안 하고 야당의 등원을 좀 더 기다려주는 방안 둘 중에 하나인데 저는 후자의 가능성이 좀 더 높아 보입니다. 본회의가 안 열릴 수도 있다. 그렇죠. 예, 야당이 등원하지 않으면 여당이 무리하게 밀어붙일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열더라도 뭘 다룰 건가도 있고 변수가 있다라고 그렇죠. 보네요. 아니 근데 지금 이제 판문점 판문점이 아니죠. 개성 공동연락사무소 그 폭파 같은 일들이 사실은 지금 미래통합당의 그다지 악재는 아니에요. 미래통합당은 야당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과 관련한 여러 가지 악재가 겹쳤다고 볼 수가 있잖아요. 지지도에 약간 영향을 미쳤으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민주당으로서는 내일 그 악재가 하나 있는데 여기에다가 또 단독 국회 강행 저는 안 할 거라고 봅니다. 이미 국회 주변에서는 아마 안 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했다는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런 걸 보면 내일 이제 추가 상임위원장 선출 저는 안 할 걸로 보고요. 예. 오히려 그 미래통합당 같은 경우는 아마 그런 식으로 그냥 일방통행으로 민주당이 가면 오히려 미래통합당은 이제 선택의 여지가 없잖아요. 그러면 딱 한 길밖에 없거든요. 계속해서 보이콧을 유지하는 것. 네. 그런데 그렇지 않고 만약에 내일 그 본회의를 좀 연기하고 그러면서 미래통합당이 들어올 그 어떤 공간을 좀 마련해 준다고 한다면 미래통합당은 오히려 그걸로 인해서 더 고민이 시작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미래통합당 안에도 그런 고민들을 하세요. 장제원 의원이나 김기현 의원일 겁니다. 이런 분들이 우리 야당이 지금 어떤 처지인지 또 어떤 생각을 하는지 우리 국민에게 결기를 충분히 보여줬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좀 부분적인 등원이라도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얘기들을 이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북한 변수가 터지기 전에도 여론조사를 해서 여당이 이렇게 그 단독으로 위원장 선출한 게 잘했다 못했다 이렇게 물어보면 뜻밖의 잘했다 이쪽이 좀 더 약간 높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우리 정치부 기자들이 정치적 올바름 차원에서 판단하는 거하고 일반 국민들 생각하고 또 약간 다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굉장히 민감한 문제고 야당에서도 이걸 잘 읽고 있는 데다가 이번에 북한 변수까지 터졌기 때문에 오히려 야당이 등원하기는 좀 더 여건이 좀 좋아진 것 같습니다. 지금 얘기하신 대로 뭐 장제원 의원이나 몇 사람 등은 해당 지금 당장 급한 관련 상임위 국방이라든가 외통 이런 쪽을 중심으로 참여하자는 얘기인데 전체적으로 기류는 어떻습니까? 통합당에. 아직은 갈피를 못 잡고 있어요.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주호영 원내대표가 와야 됩니다. 원내 지도부가 최종적으로 결정을 해야 되는데 아직은 주호영 원내대표가 저 이제 못하겠습니다 하고 지금 아직 서울에 안 올라오고 계시죠. 그래서 좀 시간이 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글쎄, 제가 파악하기로는 통합당으로서는 뭐 이 문제 가지고 지금 당장 그 등원을 해야 된다 이런 건 이제 저는 소수의 의견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특이한 의견이기 때문에 보도는 많이 되고 있지만 소수의 그렇죠. 의견이다. 그러니까 이제 그게 좀 과대 포장된 보도를 지금 저는 정치부 현장 기자들이 하고 있다고 보고요. 실제 그 미래통합당의 대세는 이런 거 가지고서 지금 우리가 아무런 소득 없이 등원할 수는 없는 것이다. 더군다나 주호영 원내대표가 지금 빈자리잖아요. 이 빈자리는 주호영 원내대표가 만약에 복귀를 하지 않는다면 누구 결정할 사람도 제대로 없어요. 원내 사령탑이 없으니까. 원내 대표가 빠지면 수석도 가동이 같이 안 되는 겁니까? 거의 안 된다고 봐요. 이건 왜 그러냐면 수석이라는 거는 거의 원내대표를 그냥 보좌하는 정도의 역할밖에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인 결정권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주호영 원내대표가 조기에 복귀하지 않는다면 이 문제에 관해서 결정을 내릴 사령탑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주호영 원내대표도 이런 문제까지도 고려해서 지금 어디 사찰에 계시다고 하잖아요. 이런 문제까지도 고려해서 사찰 음식을 아마 조금 더 먹고 돌아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주호영 원내대표 복귀 시점과 또 그리고 뭐 두 분 어떻게 예상하는지 묻고 싶은데요. 먼저. 네.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그 지금 이제 뭐 호남에 있는 어느 사찰에 가 있다 근데 뭐 주호영 원내대표 같은 건 잘 민주당이 변한 게 없다. 뭐 잘 아시지만 그 불교계하고 워낙 그 친한 불교통 의원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그 여기저기 돌아다닐 만한 사찰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머리는 깎지 않은 승려급이다. 뭐 거의 그 정도죠. 그래서 이제 아마 여기저기에 그 이 기회에 본인도 좀 뭐 머리도 식히고 뭔가 전국 구상도 좀 해야 되니까 제가 보기엔 의외로 조금 길어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렇다면 미래통합당이 더군다나 지금 민주당 쪽에서 어떤 식의 그 당근책 같은 것도 제시하지 않고 있다고 해요. 그렇다면 주호영 원내대표의 복귀도 계속 미뤄질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 그러면 결국 미래통합당의 그 등원이 차례대로 수년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미래통합당 의원들 생각이 중요한데요. 사퇴 의사를 밝힌 다음에 초선부터 다선까지 주호영 원내대표가 그만두는 게 좋겠다라고 얘기하는 의원이 한 명도 없습니다. 오늘 초선 모임 진행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통합당 저녁 때 되나요? 오늘 예정된 것 같은데. 김종인 위원장하고 뭐 자리도 있고요. 이제 기자들하고 수시로 접촉을 하는데요. 주호영 원내대표 사퇴론자들은 없습니다. 그래서 돌아오는 거는 이제 기정사실화 된 것 같은데 주호영 의원이 굉장히 고집이 좀 센 분이라고 해요. 그래서 지금 최 의원 말씀하신 대로 여당에서 어떤 뭐 명분이나 뭐 이런 걸 좀 봐가면서 결정을 하지 않을까 싶고요. 어쨌든 지금 이만한 인물이 없다라는 게 중론이고요. 103석이죠. 이 힘으로는 좀 어쩔 수가 없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들을 야당 의원들도 많이 하고요. 처음부터 법사위는 어쩌면 뺏길 수밖에 없었던 것 아니냐 이런 현실론, 체념론 같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명분만 잘 좀 찾아서 좀 멋있게 좀 등원하는 수순으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국회 주변에서는 약간 우스갯소리처럼 그런 얘기도 해요. 주호영 원내대표가 바뀌는 것을 오히려 민주당이 걱정한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주호영 원내대표를 얘기할 때 뭐 합리적 협상파 이런 게 이제 언론에 많이 보도가 됐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주호영 원내대표가 불명예 퇴진을 한다. 이 원구성 문제를 가지고 있는 여당과의 갈등으로 그렇게 얘기한다면 강성 원내대표가 들어설 가능성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저 여당은 뭐 아무리 의석이 그 압도적으로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담이 좀 되거든요. 그런 얘기도 그 국회 주변에서는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주말은 넘어가야 될 것 같고요. 여당에서 정부 여당에서 어떤 태도를 취하는가 이렇게 보고 주호영 원내대표가 어떤 메시지를 낼 것 같고요. 또 미래통합당이 의원총회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호영 원내대표를 재신임한다. 이런 확인 절차를 밟아줘야 복귀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네, 일단 뭐 내일 진행되는 과정을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요. 두 분이서 봤을 때 지금 바람직한 방향을 또 현실적인까지 감안했을 때
정말로 문제를 풀기 위해서 어느 쪽에 촉구 주문하고 싶은 말을 한마디씩 한다면 어느 쪽 누구한테 주문하고 싶습니까? 여당이죠. 여당에서 뭔가 명분을 줘야 명분을 됩니다. 줘야 또 된다. 양보는 여당에서 하는 겁니다. 그게 보는 방향이다. 아니 원래 가진 사람이 베풀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지금 가진 사람은요 압도적 다수를 가지고 있는 여당입니다. 그래서 여당에서 예를 들어서 그동안에 이제 법사위 가지고 한참 문제가 됐으니까 저는 법사위부터 문제를 풀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근데 주호영 원내대표가 제시했던 안 중에 법사위를 둘로 쪼개자 뭐 이런 안이 있었어요. 네. 법제위와 사법위로 나누자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런 것도 하나의 유인책은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두 분의 이제 오랜 경력을 가진 기자들이 해법 방향에 이제 한마디씩 짚어주셨는데요. 뭐 내일부터 진행되는 과정 짚어보면서 또 얘기하기로 하고요. 이번에는 최병묵 의원 이번 주 주목했던 주제가 어떤 겁니까? 그렇죠. 사실은 지금 현재 뭐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지는 않아요. 네. 그런데 빨리 지금부터 뭔가 준비해서 진행을 시켜야 될 것들이 있어요. 바로 7월 15일에 출범하기로 한 공수처. 원래 일정 그랬었죠. 원래 7월 15일에 출범해 법령에 다 돼 있어요. 네. 6개월 후에 법안 통과 6개월 뒤에 출범하도록 돼 있으니까 7월 15일입니다. 네. 7월 15일이면 지금 한 달도 안 남았잖아요. 그런데 공수처가 출범하려면 우선 공수처장 인사청문회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인사청문회법도 바꿔야 되고 여러 가지 후속 조치를 해야 되고 무엇보다 공수처장 추천위원회를 구성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지금 하나도 제대로 준비가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과연 7월 15일 날 뭐 공수처 출범은 일단 물 건너간 것으로 보이는데 그럼 공수처 문제는 어떻게 준비되고 있는가? 이런 문제를 한번 얘기를 해보자 해서 제가 발제를 했습니다. 네, 공수처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인가 여기가 주제로 삼았는데요. 일단 국회 해당 상임위는 이 절차라든가 업무를 주관하는 상임위가 법사위죠? 현재 뭐 확정된 건 아닌데 아마 법사위가 대체로 이제 다른 특위를 구성한다고 하더라도 법사위가 주관해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네. 된다고 봐야죠. 네, 법사위원장 윤호중 사무총장 임명이 되는데 그동안에 거론됐던 예상했던 건 다르게 임명이 됐습니다. 예상은 주로 이제 박범계 의원, 예. 이제 판사 출신의 변호사니까 박범계 의원이 법사위원장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돼 있었는데 윤호중 의원 같은 경우는 사실 비법조인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비법조인이 법사위원장을 한 적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제 이례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이죠. 뭔가 뜻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한 거 글쎄, 아니겠습니까? 뭐 제가 보기에는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만은 제가 보건대는 아마 법사위가 뭔가 속도전 있게 문재인 정부의 정책들을 뒷받침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여권 내부의 판단 때문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민주당 의원들 얘기는 좀 다릅니다. 저도 궁금해서 많이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관심사가 뭘 하기 위해서 법사위원장을 갖겠다 이게 아니고요. 일단 야당에 넘겨주지 않는 게 워낙 다급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표 자체가 야당에 주면 안 된다. 이게 급했기 때문에 위원장도 내정을 해두지 않았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위원장을 실제 누구를 시킬지를 둘러싸고 막판에 좀 혼선이 있었거든요. 뭐 다른 윤호덕 의원이 한다는 설도 잠깐 있었고 이렇게 오락가락했던 그런 사정이 있었고요. 또 법조인, 비법조인도 그렇게 중요한 고려사항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일단 야당 그중에서도 좀 강성 법조인이 법사위원장을 맡는 것을 막기 위해서 주력하다 보니까 좀 막판에 좀 우왕좌왕한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 기생충에서도 뭐 계획이 있었구나라고 얘기하는 그 정도 계획은 아니고 글쎄, 뭐 저는 어느 정도의 계획은 있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굳이 생각해 본다면 윤호중 사무총장입니다. 당 사무총장하기도 바쁜데 지금 법사위원장을 맡은 걸 보면 뭔가 좀 문재인 대통령이나 이해찬 대표, 민주당 다수 의원들의 의견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다 이런 것 때문에 시켰을 것으로 추정은 돼요. 그런데 뭐 이른바 원팀을 강조했던 그런 취지다라고는 그런 취지죠. 그런 취지죠. 그런데 뭐 사무총장을 법사위원장 시키는 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준비가 안 돼 있었던 거고요. 네. 무슨 계획 뭐 이런 건 전 별로 없었다고 봅니다. 네, 정부 여당이 주력하고 있는 공수처 출범이 다음 달 15일 한 달 뒤로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그렇긴 하죠. 하지만 예. 지금까지 준비 상황이나 여야 대치 상황으로 봤을 때 어렵지 않겠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계획대로 공수처 출범이 가능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7월 15일은 뭐 저는 이미 물 건너갔다 이렇게 생각을 이미 물 하고요. 건너갔다. 왜 그러냐면 네, 그렇다고 봐야죠. 관련 법령 이런 것도 뒷받침이 돼야 되거든요. 그 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를 돼야 되는데 국회 원구성도 지금 안 된 상황이잖아요. 거기에다가 이제 공수처장 추천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서 공수처장 후보를 뽑아서 2명을 대통령한테 추천하면 대통령이 그 중에 한 명을 임명하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추천 의원들도 지금 선정이 안 됐어요. 거기에다가 지금 이제 그러면 이제 변협 회장도 사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가야 돼요. 네. 그럼 변협에서도 의견을 내거든요.
그런데 그 변협도 지금 제대로 의견을 내고 있지 않아요. 전혀 절차가 진행이 안 돼 있다. 그렇죠. 아니 왜냐하면 그 동안에 변협에서 자기들이 추천 그 어떤 후보자 명단을 받기는 했어요. 근데 그걸 압축하는 과정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것도 없지. 뭐 여러 가지 점으로 보면 7월 15일은 안 됐고, 자 그러면 7월 15일 이후에 과연 얼마나 더 가까운 시일 내에 될 것이냐? 그건 이제 앞으로 두고 봐야 되지만 현재 그런 준비 절차조차 제대로 진행이 되고 있지 않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공수처 출범이 되려면 법을 좀 개정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이 국회법을 개정을 해서 이 소관 상임위원회 법사위로 확정을 해야 되고요. 또 공수처장을 인사청문 대상으로 올려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인사청문 관련 법도 이제 개정을 해야 돼요. 근데 지금 국회 등원도 안 되고 그 원구성이 안 됐는데 이런 법 개정이 그렇게 뭐 제시일 내에 될 것 같지는 않고요. 지금 민주당 의원들 관심사도 당장 공수처는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민주당 쪽 의원 정치인들의 약간 특징 같은 건데요. 좀 약간 좀 이상주의적인 면모 같은 게 있어요. 그렇게 뭐 현실적으로 뭘 잘 계산을 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지금 야당에서는 이 여당이 법사위원장을 가져간 게 무슨 뭐 윤석열 총장을 수사하기 위해서다라든가 뭐 한명숙 전 총리 재판을 엎어버리기 위해서다. 기존에 무슨 뭐 조국 전 장관 재판 관련 뭐 그런 얘기도 있는데 그게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렇게까지 계획을 갖고 이렇게 한 건 아니고요. 지금 하여튼 야당의 법사위원장을 뺏기면 안 된다 해서 이제 일단 가져왔는데 지금부터 이 법사위원회 위원장을 가지고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제 좀 눈을 뜨고 아마 계산을 시작할 그런 단계. 그래도 이제 그 여당에서 여전히 윤석열 검찰총장을 어떤 식으로 견제하느냐. 당장 오늘만 해도 법사위에서 이런저런 얘기들이 나왔지 않습니까? 여러 사람들이 얘기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아마 그 여당이 전체적인 방침에 저는 영향을 미친다고 보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당장 검찰총장은 국회에 불러서 답변을 보통 듣지 않습니다. 그게 관행적으로 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이제 윤석열 검찰총장 국회에 나오라고 하는 그런 힘겨루기부터 계속 진행이 될 거예요. 김종민 의원 구체적인 발언까지 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힘겨루기부터 해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견제하기 위한 법사위 차원의 그런 움직임들이 보다 이제 드러날 것으로 보이고요. 오늘 뭐 추미애 법무부 장관도 사실은 여당 의원으로부터 오히려 약간의 공격 비슷한 걸 받았잖아요. 서병철, 송기현 그런 의원들로부터 검사들하고 어울리다 보니까 뭐 거기에 길들여졌냐 이래서 좀 본인이 굉장히 불쾌감을 표시하기도 했는데 아마 지금 현재 계획이 없더라도 결국은 그 여당이 다수이고 여당이 법사위원장을 차지한 이 법사위가 아마 앞으로 검찰을 견제하는데 상당한 역할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예상하고 좀 있습니다. 조심해서 봐야 되는 게요. 이제 언론에서 아무래도 좀 권력 간의 싸움을 붙이는 그런 속성이 있기 때문에 약간 자극적인 보도를 하는데 김정민 의원 같은 경우에 오늘 아주 이례적으로 자기 그 어제 발언한 방송 인터뷰 내용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해명을 했습니다. 아, 그래요? 예, 뭐 윤석열 총장을 뭐 공수처에서 뭐 조사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없다고 그래요. 그게 아니고 한명숙 전 총리 재판 관련해서 법사위에 지금 얘기한 거 아닙니까? 법사위 소환 김종민 의원. 이제 그 얘기를 라디오 인터뷰를 하다가 이제 물어보니까 답변을 할 때 검찰의 최근에 윤석열 총장의 배당 이런 것들이 좀 문제가 있어 보인다. 이 부분을 좀 정확하게 규명을 해야 되겠다. 이제 이런 취지. 검찰이 제 식구 감싸기를 해서는 안 된다. 이제 이런 취지로 인터뷰를 했는데 자기 발언을 인용하면서 해설로 윤석열 총장을 부를 것이다. 또는 윤석열 총장 손보기에 나섰다. 이제 이렇게 좀 확대 보도라고 할까 이렇게 했다 해서 굉장히 유감 표명을 하는 입장문을 길게 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물론 이제 지금 법사위에 들어가 있는 민주당 의원들이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유감이 많겠죠. 여러 가지로. 그래서 뭐 불러서 뭐 질의를 한다거나 이런 장면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그렇다고 무슨 공수처에서 검찰총장을 수사 대상으로 하려고 만든 걸까요? 그렇지 않고요. 아니 그거는 이제 또 고위 공직자 중에 뭐 검찰총장도 들어갈 수는 있겠죠. 그리고 할 수 있는 수사의 죄목 같은 게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기구가 출범도 안 했는데 무슨 검찰총장을 부른다. 이거는 좀 뭐라 그럴까요? 좀 너무 좀 저 해석을 우리가 과장되게 하는 측면이 있죠. 이 얘기 짧게 좀 듣고 싶습니다. 지금 오늘 추미애 장관하고 이제 의원들하고 공방 중에서 특히 이제 서병철 초선 의원도 이 장관한테 공격을 했는데. 지금 한명숙 전 총리 사건 진정권의 감찰부 담당이냐 서울 지금 옮긴 것이냐
그 논란 어떻게 보십니까? 짧게 듣고 싶습니다. 그렇죠. 그건 이제 윤석열 검찰총장이 뭐 사실은 감찰부에 원래 배당됐던 것을 뭐 중앙지검으로 이관했다. 근데 그거에 아마 절차적 합법성 이 문제에 관해서 여당에서 문제를 제기를 하잖아요. 그 부분은 아마 추미애 장관이 뭔가 조사를 하려고 할 거예요. 그 조사 결과에 따라서 조치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어떻습니까? 그 부분. 뭐 여당 의원들이 이제 제대로 해라 그 얘기한 거고요. 추미애 장관이 막 화도 내고 그랬어요. 지금 그 지뢰여신 당신이 검찰 출신 아니냐 이런 식으로 뭐 일종의 해프닝, 감정싸움에 불과한 것 같습니다. 네, 원구성의 최대 쟁점인 법사위원장 결국 이제 여당이 가져갔는데 앞으로 이제 법사위 여러 가지 활동 좀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두 분의 한 줄 논평 한마디씩 듣고 마무리하죠. 먼저 최 의원님. 그렇죠. 아니 요즘에 이제 여당 의원들 또는 이제 상임위원장 취임하신 분들 이런 얘기를 들으면 뭐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뒷받침하는 뭐 이런 얘기들이 너무 많이 들려서 사실은 뭐 여당으로서 어찌 보면 당연한 것도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제 민주주의 그러면 상권 분립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입법부의 존재 이유라는 것은 결국 행정부를 견제와 균형 뭐 이런 것으로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좀 어긋나는 발언을 하는 것 같아서 오늘은 입법부의 존재 이유가 생각나는 저녁. 제가 이런 걸 한 줄 평으로 해봤습니다. 존재 이유가 생각나는 저녁까지 붙이셨네요. 지금이 저녁 시간이었습니다. 성환 기자. 예, 북한이 최근에 이제 뭐 김여정 부부장 등등해서 우리를 굉장히 피곤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너무 피곤해. 지금 여야가 좀 힘을 합쳐서 좀 대처도 하고 우리 정부가 제대로 하고 있는지 좀 김여정 부부장이 성 기자 특원도 가동시켰네요. 그러게 말입니다. 우리가 이제 국회에서 정부가 제대로 하고 있는지 철저히 좀 불러서 물어보고 장관이 답변하고 이런 걸 보면서 우리 또 국민이 좀 안심을 하는 측면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국회가 좀 일을 해야 할 때다 이렇게 논평. 네, 성한영 기자는 지금은 국회가 일해야 할 때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목요 정치클럽 기자대 기자 지금까지 최병묵 TV조선 해설위원 성한용 한겨레 선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네, 지금 남부지방에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내일 아침 출근길에도 중부지방 곳곳에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낮부터는 점차 맑은 날씨가 드러나면서 한낮에 덥겠습니다. 예, 국민과 함께하는 국회, 국민에게 힘이 되는 국회를 위해서 내일도 뉴스엔이 함께하겠습니다. 뉴스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